저도 이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좀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근데 또 한편 야 역시 일본답구나. 자, 이렇게 폐쇄된 가족이 해체됐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은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그 가족의 아이가 들어가서 소유가 되면 외부랑 접촉하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에서 좀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는 소유물로 보고 그 소유물이 나한테 왔으면 이거는 저 사람으로부터 차단돼야 되는,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거는 관계를 끊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배타적 영유권, 점유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열려 있어요. 마당이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되게 열려 있거든요. 개방적인데 일본 아니에요. 되게 철저합니다. 가족 내에도 옛날 같지 않게 개인 간 경쟁 관계가 침투하면서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복원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붕괴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긍정적인 측면의 가족들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외국인 아버지가 실종된 아이를 찾는 장면이 화제가 됐죠. 일본은 이혼 시 아이와 마지막으로 살던 쪽에 단독 양육권을 주고 다른 쪽 부모는 완전히 배제된다는데요. 이런 단절적 제도는 법보다 일본 사회의 무의식적 가족 인식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저도 이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근데 또 한편 야 역시 일본답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배타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국은 가족도 우리의 성격을 명확히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주의, 흔히 얘기하는 가족 이기주의하고 거리가 멀어요. 한국의 가족주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우리 아이들만 해당되는, 우리 식구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전 사회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쓴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우선 한국 사람들이 흔히 그 밥 관련 인사말을 쓰거든요.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밥 관련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인사말을 하느냐? 이 밥을 서로 챙겨주고 먹여주고 이런 문화가 가족 내에서 있는 문화예요. 원래 외국인들도 가족 간엔 해요. 밥 챙겨주죠. 밥 먹었어? 밥 줄까? 그 일본 영화나 드라마 봐도 가족 오면 밥 주잖아요. 아빠 밥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싸놓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가족 밖으로는 잘 안 나가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범위가. 그래서 이번에 촛불 집회 때 개헌 반대 밥차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음식차가.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거대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러니까 밥 챙겨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밥차를 보내고 뭘 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화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만 잘 지내고 나머지하고는 좀 담쌓고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 밥 관련 인사말을 사회적 인사로 쓰진 않았겠죠. 그냥 가족끼리 쓰기 좀 그만이니까. 근데 그걸 씁니다. 왜? 모두가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가족 호칭을 외부 확장하는 거는 한국이 최고예요. 외국도 하긴 하는데 한국은 식당 가서 서빙하는 여성분 하면 이모 뭐 이제 이렇게 부르고, 엄마 친구면 이모라고 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 아우되는 건 금방이고, 뭐 삼촌 어디 가든 그런 가족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가족 호칭을 갖다 쓰고 그래서 대통령 하면 아버지를 떠올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사회로 투영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 가족 호칭을 폭넓게 쓴다. 남미도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그건 전형적인 가족주의입니다. 우리주의하고는 다른. 남미의 어떤 남성이 다른 여성한테 어머니라면 큰일 나죠. 친어머니가 난리가 납니다. 너 사실 저 여성이 네 엄마였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농담으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는. 근데 한국은 전혀 문제 없어요. 나이가 좀 든 여성은 어머니라고 불러도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합니다. 또 옛날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 친구들 오면 자기 자식처럼 돌봐요. 그 밥도 먹이고.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경계가 아주 넓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전 사회가 다 가족처럼 지내기를 꿈꿨는데 일본은 그런 경향이 별로 없다. 그야말로 여기는 가족은 가족입니다. 딱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 정도로 격패된 생활을 하는, 이게 가족이거든요. 폐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폐쇄된 가족이 해체됐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은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그 가족의 아이가 들어가서 소유가 되면 외부랑 접촉하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 이상한
이상한 이런 법적인 조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접견을 못하게 만든다. 막 이제 배제를 한다. 아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 정서로서는 납득할 수 없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저쪽이 아니라 이게 이쪽 이론이 됐어. 이쪽 패밀리 이론이 됐어. 따라서 접촉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 제도에선 법적으로 남자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방적인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끊고 통제하려는 일본 특유의 심리 구조 아닌가요? 그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에서 좀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경계를 확 쳐놓고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보고 위험한 행동으로 보면서 반발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비하면 경계가 거의 없어요. 인간관계 자체가. 우리 관계의 특징이 경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또 대화를 할 때에도 심지어 물리적 거리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그 거리 유지하는 문화는 칼이 안 닿는 거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일정 정도 거리를 띄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그 거리가 일본인에 비해 훨씬 가깝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화하면 부담 좀 느낀대요. 간격이 좁아서 대화할 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간격이 대화하면서 조금씩 좁혀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불편함 남을게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물리적 거리에서도 드러나지만 심리적 거리는 더 확실하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이는 소유물로 보고 그 소유물이 나한테 왔으면 이거는 저 사람으로부터 차단돼야 되는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혼했을 때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워서 이혼하면 화가 나서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폭력적인 부모라서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그건 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범위가 넓어요. 이 혈연의 범위도 넓고 소위 가족의 범위도 넓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도 유지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학대 없는 사례까지 무차별 적용된다더군요. 이런 방식은 보호가 아니라 단절을 전제로 한 감정적 폭력 아닐까요? 뭐 사실 뭐 이 제도가 말이 안 되는 제도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내세웠다는 것은 그러면 일본인 다 가정폭력범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했는데 반대편 무조건 폭력범인 거 아니에요? 이 제도 유지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관계를 끊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배타적 영유권, 점유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일본은 수천 년간 영주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땅 따먹기 하면서. 그게 영유권이거든요. 점유권.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두 개의 영주를 갈라져서 이렇게 경기를 쳤어요. 그러면 내 백성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저쪽에서? 안 되는 거죠. 들어오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일본 사회에는 많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그런 식의 역사가 없죠. 땅 따먹기 하거나 저 이만큼은 내 거니까 들어오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일본은 바깥에 벽을 치고 지어요. 밖에서 못 들어오게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밖으로부터. 근데 한국은 담이 없어요. 초가집 같은 거. 뭐 기와집도 보면 담이 이렇게 안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열려 있어요. 마당이 바깥으로.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열려 있거든요. 개방적인데 일본 아니에요. 이게 철저합니다. 내 거, 네 거. 그래서 일단 내 거가 됐어. 너 건들지 마. 노 타치야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래전부터 전 내려온 일본 어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외세 불안, 수치 회피, 피해자 의식 같은 일본 사회의 집단 감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 제도보다 깊은 무의식적 문화 코드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건 개인의 단순한 개인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제도를. 이걸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은 아니에요. 회피하는 쪽이죠. 어차피 개인들이었잖아요. 바로 남남이었다 이거죠. 남남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으면 힘센 놈이 이기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회피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남 관계로 안 보고 우리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해결의 목적도 이기고 지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 회복과 공동체 회복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갈등 회피적인 걸 좋아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쪽이 많죠. 물론 요즘에 와서는 한국도 많이 바뀌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옛날의 그 습성 그대로 문제가 생기면 회피해버리는, 피해버리는 그런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 양육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판결은 여전히 단독 양육에 가깝죠. 법은 달라도 가족은 소유라는 인식은 한일 모두 비슷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가족 심리 구조, 두 사회는 어디서 갈라졌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법원에서 이혼을 했는데 한쪽에 양육권을 인정해 줬다. 그러면또 다른 쪽은 돈을 내야 됩니다. 양육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를 법원에서 강제하는 거죠. 뭐 그렇게 했을 때 또 접견권도 이제 보장해 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보다는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여전히 한국도 자식을 소유처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 관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한국의 문화 자체가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문화라기보다는 가족이 하나, 우리는 하나다, 일심동체 이런 식으로 느끼는 문화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일본 부모들보다 훨씬 더 자식들을 존중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육 토대에서도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한국의 옛날 영화 드라마 보면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한국은. 막 수틀리만 개기고 가출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그만큼 우대해주고 존중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폭삭수다 소가수다를 최근에 맞서 그 얘기를 많이 인용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결혼 반대하면 가출하고 덤벼요. 절대로 그냥 고분고분 그걸 수용하지 않는 편이죠. 근데 일본은 그런 정도까지 잘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잘 못해요. 가족 관계에서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경향은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다. 한국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선 외국인 부모가 아이를 보려면 불법 시도까지 해야 할 정도라던데요. 가족이 통제와 소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걸 보면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과거의 한국 가족에서 우리주의적인 요소는 최대한 살려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족의 의미는 그거였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사실 식구라는 말도 같이 썼었죠. 옛날에는 먹을 식 입구자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흔히 자주 쓰는 말이 한솥밥 먹는 사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한솥에다가 숯에다가 밥을 해서 같이 퍼먹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 수입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도 하고 서로 서로를 위해주면서 화목하게 일심동체가 되어서 살아나가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한국 가족의 특징은 우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가족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게 한국 가족주의의 특징입니다. 우리주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동세상이란 말이거든요. 이 조선시대 때부터 한국인들이 꿈꿨던 이상사회에 가장 잘 어울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그다음부터는 대동세상이란 말을 주로 써요. 근데 대동세상 말 자체가 크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큼 한국인들의 이 민족 심리에 맞는 게 없죠.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는 하나다. 이 말 제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 대동세상. 얼마나 한국인들의 이 심성에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을 지금처럼 완전히 해체되는 상황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붕괴와 해체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 가족의 해체는 왜 가능하냐? 왜 이루어지냐? 모든 사회가 개인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면요. 사람들은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체질화돼요. 즉 인간관계를 개인 대 개인의 경쟁 관계로 보게 돼요. 그럼 가족 관계에 그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가족 관계에도 들어옵니다. 가족 내에도 개인 간 경쟁 관계가 침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예전에는 그냥 내 자식이면 사랑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경쟁력이 있는 자식을 사랑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공부 잘하면 이뻐해주고 공부 못하면 혼내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이런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 넌 상품 가치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경쟁을 해요, 이제. 그래서 부모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자식을 더 좋아하니까 더 경쟁하겠죠. 가족 내에도 옛날 같지 않게 개인 간 경쟁 관계가 침투하면서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원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붕괴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긍정적인 측면의 가족들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의 단절 구조는 마치 압력밥솥처럼 억압하다가 터지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린 심리 메커니즘 아닐까요? 이런 구조 어떻게 작동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내부 외부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느껴지지만 말이죠. 달리 표현하자면은 내부가 아니라 이거는 힘없는 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외부는 뭘 의미하느냐? 집단 혹은 힘센 타인 내지는 타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서열적인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한 힘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자는 짓밟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시끄러우면 뭐 소위 이제 와를 내서 거죠. 와문화라 그래가지고 조화. 근데 사실은 조화가 아니고 입 닥쳐요. 입 닥쳐 조용히 좀 해. 내부에서 까불어 그러면 혼내주고. 그래서 일본의 그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옛날 것들 보면은 마을 공동체가 나오는데 결코 화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것들 공포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억압적이에요. 마을에 정해진 규칙 질서를 안 따르면 아주 가혹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부는 짓누르고 그러면 어디에 신경 쓰느냐? 자기보다 센 집단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외부 집단. 그게 외부 집단인 경우가 많은 거죠. 다른 마을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볼까?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 내부 내지는 보통 사람들 간에 잘 지내는 것보다는 힘 있는 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평가받고 인정받느냐 이거에 더 예민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일본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인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힘의 기준에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측면은 여전히 일본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적 갈등 같은 거, 내부 갈등 같은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감당하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이 파괴되기도 하고 뭐 우울증 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나서죠. 그런 반면에 그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부의 시선을 쓰는 것은 힘센 자들의 평가나 이런 것 때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어느 정도로 존중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평가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그런 점에서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집단에 대한 수능이나 복종 이런 것은 취약하고 강하지 않고 어떤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력은 좀 강하다. 그래서 일본은 좀 그거에 비하면 한국에 비하면 반대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가족 단절 제도는 사회 전체가 고립되고 감정을 억압하는 구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소장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사회 구조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심리적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일본처럼 이렇게 가족 단절,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폐쇄적인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자녀들을 좀 억압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본 어떤 일본 드라마에는 딸이 직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나가 살고 싶어해요. 나이도 좀 많고 부모도 좀 이제 싫고 그러니까 나가 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막 빡빡 우기는 거야. 이게 이제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한테 외부에서 살지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서가 잘 안 와. 우리 식으로 잘 안 와. 한국 부모들은 그렇게 엄마니까 너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 잘 안 하죠. 나름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 안 하면은 외부에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어릴 때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소위 철이 든다 그러죠. 철이 들고 도덕관념이 생기고 이러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겠어요. 외국인들이 보면 너무 과하다.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마음대로 풀어주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허용적 양육을 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정도로 우리 민족이 그런 허용적 양육을 했냐면 하멜 표류기에 하멜도 그런 얘기를 기록에 남겼을 정도예요. 외국 방문객들이 그 얘기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너무 허용적이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애가 막 귀여워서 할아버지 수업 보면 귀엽다 그러죠. 아이고 귀여운 놈 뭐 잘 모르니까 뭐 모르니까 뽑았겠지 생각하는데 일본이나 그 미국은 혼내요. 아무리 어려도 딱 훈육합니다. 안 돼. 맴매 뭐 이런 식으로 매를 때리는지 아닌지는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서양은 체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 흔히 영화에서 보면 엉덩이 까고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엎어놓고 그게 이제 어릴 때 많이 훈육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인간 존중하는 훈육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엎어놓고 엉덩이 까고 때리는 거는 한국처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종아리가 없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몇 대 이렇게 치는 게 물론 체벌은 나쁘지만 그나마 더 인간적인 훈육 방식이다 이렇게 체벌 방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허용적 양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외국인이 쓴 글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일본에서 애들을 보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일본 애들은 무조건
그런 분위기. 근데 그랑 똑같은 상황인데 또래 똑같은 한국인 애들은 어른들이 얘기하면 왜요? 그러대요. 왜 처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어떻게 보면 애들은 어른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 이유를 물어보고 근거가 분명하면 듣겠고 아니면 거부하겠다. 이 분명한 주체의식의 발로 아닙니까? 이게 외국인이 야, 한국 애들은 일본 애들하고 많이 다르네. 이렇게 이제 느꼈다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허용적 양육이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허용적인 양육을 했다. 서당에 가야 될 나이 전까지는 그냥 다 봐주는, 마음껏 하게 해주는 그런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억제하는 양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을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놔두면 착한 아이로 클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제동을 걸어요. 서양에는 또 기독교 사상이 있어서 죄를 마음에 품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게 발현되면 악이 될 수 있다. 악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악의 발현을 차단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관념이 강해서 애들을 강하게 훈육합니다. 아버지가 특히. 근데 한국은 인간은 착한 존재인데 뭐 환경만 그렇게 악하지요. 나쁘지 않으면 잘 자라나지 않겠어? 애들 왜 괴롭혀? 그냥 놔두지. 몰라서 그러는 걸.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요것이 이런 가족 단절에서도 일본의 그런 어떤 억압적인 교육 훈육을 강화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차단되게 만들면 자기 마음대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아동 폭력이 더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웃이 없어지면서 감시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초가집이라서 다 보여요. 입주입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애 때리면은 가서 말려요. 때리지 말라고. 그게 가능했죠. 또는 혼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어떻게 그따위로 애를 키우냐. 그래서 온 마을이 이제 아이의 양육에 간섭하는 그런 옛날의 제도였다면 지금은 문 걸어 잠그고 애 패면 때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 해도 관여하기 힘들어하죠.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본의 어떤 이런 관계 단절은 그런 걸 강화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